66%. 지난해 실시했던 한 여론조사의 핵무장 찬성 비율입니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성별, 연령, 지역, 이념과 무관하게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무장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핵폭탄을 보유하는 것일까요? 현대의 핵무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세 가지 요건, 그리고 그 요건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핵무장의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무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핵연료, 즉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화가 가능한 핵심 물질은 두 가지,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입니다. 우라늄 235. 우라늄은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뉩니다.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와 그렇지 않은 우라늄 238입니다. 문제는 핵무기에 필요한 235는 우라늄 광물의 0.7%에 불과하고 0.7%의 농도로는 핵폭발은커녕 연쇄 반응조차 일으킬 수 없기에 우라늄 235의 비중을 높이는 농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농축된 우라늄은 농도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농축도가 3에서 5% 수준이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쓰입니다. 농축도가 20%를 넘어서면 핵추진 잠수함 등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의 연료가 되며 90%를 넘어가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이 됩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에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탄은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작게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사일에 싣기 적합한 작고 강력한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루토늄이 필요합니다.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은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변환될 때 생성되는 부산물로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원소입니다. 모든 원전에서 플루토늄이 나오지만 무기로 쓰기에 좋은 플루토늄은 따로 있습니다.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우라늄을 짧게 태우고 꺼냈을 때 불순물인 플루토늄 240의 비율이 7% 미만에 불과한 고순도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데 중수로는 이를 수행하기에 최적화된 시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루토늄은 사용 후 핵연료라는 쓰레기 더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이를 꺼내려면 화학적으로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퓨렉스 공법과 같은 재처리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완전한 핵무장을 위한 핵연료 확보에는 농축시설, 중수로 원전, 재처리 시설까지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요건보다 더 넘기 힘든 벽은 바로 제도적 제한입니다. 핵연료 확보의 전 과정은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입니다. NPT와 IAEA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찰을 수행합니다. 특히 1997년 추가 의정서 발효 이후에는 감시의 강도가 높아져 IAEA는 신고된 시설뿐만 아니라 의심 가는 어떤 장소에서도 환경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2부 핵탄두. 핵무장으로 가는 두 번째 관문은 바로 핵탄두, 즉 핵연료를 가공하여 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탄두는 작동 원리에 따라 포신형과 매폭형으로 나뉩니다. 포신형 핵탄두, 우라늄 235. 먼저 포신형은 긴 원통 양 끝에 임계 질량에 못 미치는 우라늄 235 덩어리를 나누어 배치해 놓습니다. 기폭 신호가 울리면 재래식 화약이 터지면서 한쪽 우라늄 탄환을 고속으로 발사해 반대쪽 표적 우라늄에 꽂아 넣습니다. 두 덩어리가 합쳐지는 순간 전체 질량이 임계 수준을 넘어서며 핵폭발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포신형의 특징은 단순함과 신뢰성입니다. 때문에 포신형 핵탄두는 설계와 제조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45년 히로시마에 포신형 핵탄두인 리틀보이를 투하하기 전에 핵실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핵무기 체계에서 포신형 핵탄두는 거의 퇴출됐습니다. 첫째로 탄환을 가속할 긴 포신이 필요해 폭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때문에 미사일 탄두 안에 넣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둘째로는 무게의 문제입니다. 포신형 핵탄두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가두기 위해 두껍고 무거운 강철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리틀보이의 무게는 무려 4.4톤이었습니다. 탑재 중량의 한계로 현대 미사일에 싣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포신형은 준비한 우라늄의 약 1.4%만이 핵분열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그냥 흩어져 버리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핵 보유국들은 우라늄을 직접적인 폭탄 원료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나 수소폭탄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재료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현대의 핵 강국들은 대부분 플루토늄을 활용하며 플루토늄 핵탄두는 효율이 높은 내폭형 방식을 채택합니다. 내폭형 핵탄두, 플루토늄 239. 내폭형은 플루토늄 코어를 사방에서 고폭 화약으로 감싸고 동시에 터뜨려 안쪽으로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포신형보다 훨씬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소형화 및 경량화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대 기술로는 100kg 수준까지 줄일 수 있어 미사일 탑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폭형은 만드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폭 기술입니다. 플루토늄 코어를 둘러싼 고성능 폭약을 10억 분의 1초, 즉 나노초 단위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터뜨려야 합니다. 만약 타이밍이 빗나가면 충격파가 한쪽으로 쏠려 핵물질이 삐져나오고 결국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는 불발이 됩니다. 신뢰성 검증도 중요합니다. 구조가 복잡한 만큼 설계대로 폭발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실제 핵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했지만 현대의 핵 보유국들은 축적된 핵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비핵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난관을 넘었다 해도 더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탄두 제조는 국제규범의 가장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NPT 제2조는 핵탄두 제조를 금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합니다. 전 세계에 촘촘히 깔린 국제감시제도는 지구 어디선가 핵실험이 발생하면 즉각 탐지해냅니다. 또한 초고 해상도 위성과 열적외선 탐지 위성은 핵탄두 생산시설의 미세한 열기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핵탄두를 제조하고 검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3부 핵두발수단. 핵무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핵두발수단, 즉 핵탄두를 적에게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이유로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인 공중 투발 수단, 전략 폭격기의 핵심 가치는 가성비와 유연성입니다. 한 번 쏘면 끝인 미사일과 달리 폭격기는 재사용이 가능해 운용 효율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회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기 시 폭격기를 출격시켜 적에게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다가도 협상이 타결되면 기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략 폭격기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투발 수단입니다. 적의 영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공중 투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항속 거리입니다. 원하는 시점에 지구상 어느 곳이든 타격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작전 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는 스탠드오프 능력입니다. 적의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운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셋째는 스텔스입니다. 반드시 파괴해야 할 지하 벙커나 이동식 표적이 있다면 항공기가 직접 침투해야 합니다. 이때 스텔스 설계는 작전의 성공과 조종사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도
전투기 제조국이 접근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핵폭탄을 달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약을 뚫고 통합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 플랫폼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축인 육상 두발 수단은 압도적인 공격력과 신속성을 상징합니다. 가장 크고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어 파괴력이 막강하며 발사 명령 후 30분 내에 지구 반대편을 타격할 수 있는 신속성을 가집니다. 육상 투발 수단이 갖춰야 할 핵심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술 분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든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대륙 간 거리를 비행하기 위해 고도의 로켓 공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ICBM은 수천 도의 고열로부터 탄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축인 해상 투발 수단,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생존성과 보복 공격을 보장합니다. 지상 기지가 초토화되어도 잠수함은 살아남습니다. 적에게 확실한 보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핵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이것은 2가지 핵심 기술이 결합되어야 완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미사일 발사 플랫폼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근처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적의 위성이나 대잠 초계기가 탐지할 수 없는 심해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확실한 핵보복 능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플랫폼에서 핵탄두를 쏘아 올릴 SLBM 체계를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핵심은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설치하고 미사일을 수면 밖으로 사출하는 콜드런치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잠수함과 SLBM이 만났을 때 진정한 의미의 해상 핵투발 수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높은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IAEA의 안전조치 규정입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작지만 강력한 출력을 내기 위해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IAEA는 군사적 목적으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감시하고 제한합니다. 잠수함 연료는 군사 용도로 분류되기에 국제사회의 특별한 양해 없이는 연료를 수입할 수도 자체적으로 농축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유연함, 땅의 파괴력, 바다의 생존성이라는 3대 축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3대 축은 고도의 기술적 장벽뿐만 아니라 복잡한 제도적 그물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4부 핵무장 국가 그룹. 앞서 살펴본 요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들을 핵무장과 관련해 3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룹 1. 공식 핵보유국. 첫 번째 그룹은 NPT 체제에서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 핵보유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등급이 나뉩니다. 먼저 미국, 러시아, 중국은 명실상부한 핵무장 완전체입니다. 이들은 핵연료 생산 시설을 완비했고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ICBM, SLBM, 전략폭격기라는 투발수단 3대 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지구상 어떤 나라도 타격하고 보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투발수단 3대 축을 모두 유지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지상과 공중 전력을 포기하고 오직 해상 투발수단 SLBM에만 올인했고, 프랑스 역시 지상 발사 미사일을 배기하고 해상과 공중 전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2. 사실상 보유국. 두 번째 그룹은 국제법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한 사실상의 보유국들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도는 민수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확보하고 자체 기술로 탄두를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SLBM 발사까지 성공하며 투발수단 3대 축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밀수하여 핵연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투발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며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성 정책을 쓰는 그림자 핵보유국입니다. 그룹 3. 잠재적 핵보유국.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기술적,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치적, 제도적 이유로 핵무장을 유보하고 있는 잠재적 보유국입니다. 일본, 이란, 독일, 브라질, 캐나다,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장 강력한 잠재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비핵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의 허락하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 및 잠수함 전력, ICBM급 기술도 완비하고 있어 최단 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이란은 핵연료 확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자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핵연료 잠재력은 높지만 두발 수단이나 탄두 개발 의지는 없으며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높은 산업 기술력을 가졌지만 핵연료 생산 시설이나 두발 수단 개발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5부 한국의 위치, 제도적 제한만 남아있는 대한민국. 가장 먼저 핵연료 분야입니다. 첫째, 우라늄 농축 능력입니다. 한국은 농축 관련 기초 연구 경험은 있으나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강력한 제도적 제한에 묶여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플루토늄 원료입니다. 한국은 월성 원전이라는 중수로를 보유하고 있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원료 공급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플루토늄 재처리입니다. 한국은 타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순수한 플루토늄이 아닌 혼합물을 추출하는 기술이기에 무기로 전용하려면 추가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 정제 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시설 확보나 순수 플루토늄 정제 기술인 퓨렉스 공법에 대한 연구 등은 모두 제도적 제한에 의해 원천 봉쇄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핵탄두 개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요건인 기폭장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고도의 기폭장치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제한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핵탄두의 신뢰성 검증입니다. 최근에는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추세라지만 이는 실제 핵실험 데이터를 가진 핵 강국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시뮬레이션 장비는 있지만 정작 입력할 실제 핵실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핵 투발 수단. 공중 투발 수단의 핵심은 결국 독립적인 플랫폼 확보에 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속거리의 핵심인 엔진 기술,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능력은 모두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텔스 능력 또한 향후 KF-21의 개량을 통해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무기 체계 통합 문제도 독자적인 플랫폼을 확보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 투발 수단은 한국이 가장 괄목할 성과를 낸 분야입니다. 고체 연료 엔진 기술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했으며 로켓공학 역시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밀 유도 기술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통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2021년 완전히 폐기되면서 제도적 족쇄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투발 수단입니다. SLBM 기술은 최신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하며 이미 확보를 마쳤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를 싣고 다닐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제도적 벽에 막혀 있었는데 최근 미국의 건조 승인을 이끌어내며 결정적인 빗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해상에서도 완전한 핵 투발 수단을 갖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핵연료와 핵탄두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핵무장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적, 물리적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오늘 우리는 핵무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국가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중 어디에 해당하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폭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연료, 핵탄두,
핵투발 수단이라는 삼박자가 기술적 제도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시스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핵연료의 확보 차원에서는 우라늄 농축 능력, 플루토늄 원재료 확보를 위한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국제 질서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핵탄두 확보를 위해서는 초정밀의 기폭 기술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핵연료 확보와 마찬가지의 국제적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핵탄두를 적에게 도달시키는 핵투발 수단이 필요하며 이는 공중, 육상, 해상의 3축 체제가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항속거리 확보, 스탠드오프 능력, 스텔스 기술, 통합 능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은 독자 플랫폼의 확보로 규결됩니다. 육상에서는 고도의 로켓 기술과 재료공학, 고체 연료 활용 능력과 유도 기술이 필요했으며 해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SLBM의 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는 결국 농축 우라늄의 무기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핵무기의 3요소를 기준으로 세계의 국가들은 핵무기 공식 보유국, 사실상 보유국, 잠재적 보유국으로 나뉘며 대한민국은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투발 수단과 기술적 잠재력은 이미 확보 상태에 도달해 있으나 핵연료 및 핵탄두 확보만이 제도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차곡차곡 핵무장의 퍼즐을 맞춰온 대한민국은 완전한 핵무장에 도달하게 될까요? 만약 도달하게 된다면 국제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